안녕하십니까. 고용근의 쏙쏙 경제 고용근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에 그 G7 정상들이 썼던 마스크가 알고 보니까 한국산이었다는 그런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품들이 여러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ILO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참석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국은 임금을 인상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을 다시 한번 국제노동기구에서, 국제회의에서 강조했다는 점을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참사, 고용 참사,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일자리를 잃게 하는 참사를 내고도 이 문제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유의, 또 문정부의 특유의 그런 정책에 대한 자세를 읽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정말 씁쓸한 생각을,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오직 정책 당국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 소주성을 대해서 정말 그 제대로 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소주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걸 다시 국제회의에서 자화자찬을 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아마 그 이준석 대표가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주택 지옥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택 지옥이고 586이 국가를 사유화했다는 그런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귀족, 친귀족 노조 정책, 반기업 정책이 청년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다 하는 그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 2000년에 전국의 집값이 6% 오르고 2020년에 2%에 비해서 6% 올랐고, 수도권의 집값은 2000년에 3.7%에 비해서 2021년에 7.13%씩 오르고 있고, 전세값도 마찬가지로 폭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초의 전세값이 역대급 상승을 했다, 전세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북 쪽도 전세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이제 빌라까지 번져서 풍선역까지 빌라도 지금 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보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션 시장이 드디어 그동안 박원순 시장 재임 중에 8년 만에 도시 재생이라고 해서 기존 그 구시가지, 구주택지역을 보존 정책에 역점을 둬왔던 것을 내서 그것을 이제 재개발로 전환해서 24,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6조 원대 민간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 정책을 밝힌 것입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끝난 미 연준 FOMC 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에서 금년의 성장률을 지금 상향 전망하고, 물가 상승률도 상향 전망했죠. 성장률을 금년 같은 경우 계속 상향 전망, 금년에 약 7% 정도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지금 3.4%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서 물가나 고용이나 성장의 트리플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앞당기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에 7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점도표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의 긴축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환율이 한 달 만에 다시 올라가서 달러당 113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신흥시장구에 많이 흘러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신흥시장구에서 금리를 벌써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2%였는데 지금 세 번이나 올려서 4.25%까지 올렸습니다. 미국이 언제나 금리를 인상할 시기에는 신흥시장구에 들어왔던 돈들이 역류하면서 언제나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하나같이 그 1, 2년 전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작한 것이 단초가 되면서 신흥시장구에 흘러들어왔던 미국의 저금리 시기에 신흥시장구에 흘러들어왔던 많은 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국가들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 금리 인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마구 돈을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원화가치를 올려서 한국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한국은 재정 쪽에서 계속 마구 돈을 뿌리고 있다. 특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600조 예산을 평창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중에 110조 정도가 현금 살포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선거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잘못하면은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1인당 국민 부담액, 세금과 연금과 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부담액이 1,019만 원으로 크게 증가해서 OECD 평균의 7배, 증가폭이 OECD 평균의 7배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은 국민 부담률이 2015년에 23.7%였는데 2019년에 27.3%로 3.6%나 올라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세금을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고소득 과표만 구간을 쪼개서 더 큰 증세를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30%였습니다. 과표 구간 8,500만 원에서 10억까지 35%였는데 지금 2018년에 구간을 35%에서 38%, 40%, 42% 최고 세율까지 정했다가 다시 구간을 더 잘게 쪼개서 45%까지 소득세를 올렸습니다. 이게 계속 세금만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해온 거죠. 법인세도 올리고 소득세도 최고세율을 올리면서 계속 세금 증세만 해왔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해도 36건의 불복 청구, 조세 불복 청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후에 2배나 늘어난 조세 심판 청구 건수 해가지고 2020년에 12,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 6,000건이었는데 그 2배나 조세 심판 청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지금 60세 이상은 아스트라나 화이자를 한 번만 맞아도 예방 효과가 84%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60세 이상의 접종자를 조사를 해서 그 접종자 중에서
감염자가 얼마나 나왔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84%가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 분석을 근거로 해서 1차만 맞아도 한 번만 맞아도 노 마스크를 허용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질병관리청은 17일 날 어제 17일 어제 7월부터 백신을 1차라도 접종한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1차만 접종한 경우에도 직계 가족 모임인 경우에 8인까지 제한하던 것을 8인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1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10명까지도 가족이 모이도록 가능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고, 해외여행도 격리를 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계속 이제 접종률을 높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2차 대상 109만 명, 다음 달에 109만 명인데 문제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도입이 부진하면서 2차 접종 물량을 당겨 쓰는 바람에 2차 접종이 계속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간격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은 1차 접종한 76만 명에 대해서 2차는 화이자를 맞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차 접종이 괜찮은 문제인지에 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일단은 외국에서도 교차 접종을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 접종을 당겨서 맞는 바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2차는 화이자로 맞도록 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37,000달러 선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한국에서 4,469만 원을 선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상장 폐지 코인에 대해서 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4일 날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본래 특검법이 3월 24일부터 이제 시행이 개정됐는데 6개월간 유예를 주어서 준비를 하도록 한 것인데, 이제 서서히 3개월 후로 다가오면서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좀 사기성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코인에 관해서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상장 폐지 코인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여기 오히려 몰리고 있다. 투자 유의 종목에 오히려 10조 정도가 몰렸다.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상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상급등을 노린 투자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그러니 업비트의 상장 폐지 유의 종목 해도 1조 원이 몰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는 뭐 정말 전 세계에서 가늠하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상장 폐지 유의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남은 이 시점에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24일 전에 지금 현재 거래소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거래소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고요. 당연히 그게 상장된 코인들도 문제가 되고, 또 문을 닫지 않는 거래소라도 코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상장 폐지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게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준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 지수 펀드 출시를 다시 연기를 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해서 다음 심사는 7월 또는 8월에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내 상장은 사실상 힘든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비트코인 상장 기술 펀드는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고 캐나다 정권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지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5일 만에 천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앞당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비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당장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한 데 비해서 0.62% 하락한 데 비해서 나스닥은 오히려 0.8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코스피나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소 앞당겨질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데 비해서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소식에 기술주 중심의 한국의 코스닥이나 미국의 나스닥은 소폭이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IPO 대회에 카뱅도 상장 예심을 통과했다는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죠.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심을 통과했지만은 시간적으로 지금 중복 청약이 가능한 시기에 상장하기는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카뱅의 상장은 다시 한번 우리 IPO 시장에 큰 대어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카카오뱅크가 뭐 대단합니다. 몸값이 15조에서 40조로 지금 뭐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건데 금융 쪽에서 계속 정부에서 지금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다가 중금리 대출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금리 대출을 하려면은 이게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는 신용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근데 이 신용 분석이 참 중저신용자는 고신용자에 비해서 문제가 뭐냐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높게 받는 건데 상환하는 비율이 떨어지는데도 금리를 낮게 받으면 결국은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부실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중저신용자 대출을 할 때 빅데이터를 통해서 신용분석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제가 중국을 마이뱅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마이뱅크에서 얘기는 약 10만 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홍콩이나 미국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대면 대출 신청인 경우 약 10만 개, 8만 개, 10만 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심사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저 어떤 서부의 농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상해에 있는 마이뱅크에서 신청하자마자 바로 접수해서 그 사람에 관련된 또 그 여러 가지 뭐 SNS 데이터 혹은 세금 데이터 혹은 그 지역 관련 직업 데이터 등등 10만 개를 가동해서 인공지능으로 3분 이내에 심사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 수준까지 결정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약 2억여 명의 평생 금융이라고 사용해보지 않던 금융 소액계층에게 중금리 대출에 포용금융을 제공했다. 그런 제가 직접 저희 학회에서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금융화시 융합학회에서 방문했을 때 그런 전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외 미국이나 홍콩이나 다른 나라도 조사해봤는데 대체로 비대면 거래에는 빅데이터 신용분석을 통해서 중금 대출을 하는데 우리는 빅데이터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상황에서 중금 대출을 계속 강요하다 보면은 금융회사의 부실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 후유증이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민주연구원마저도
세금 알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7, 80만 명의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령층에 허드렛 일자리를 월 한 24만 원 정도 주는 허드렛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통계 분식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주당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를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문제. 그러나 정규직이 아닌 월 20몇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 사이에 받는 세금 알바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지금 청년들의 경우는 얼마 전 어떤 분석 자료를 보면은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의 16%만 정규직을 가지고 있고 30%는 아예 일자리 없고 그 나머지 일자리 가진 사람 청년들도 지금 비정규직이나 알바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관해서 민주연구원도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제 열린 ILO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자화자찬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젊은 MZ세대 직원들은 파업만 하면은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냐. 알바나 비정규직을 파업만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 노조의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함은경이라는 사람인데 전 삼민투 공동위원장인데 미문화원을 전거해서 파업을 전거했던 운동권 아주 핵심인데 그 후에 아마 횟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문정부 정책은 사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성장이 되나? 소주성을 말하는 자들은 사기꾼이다. 부동산 정책은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서 좀 아마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 운동권 때 하던 그 행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금 그 운동권 행태를 전혀 고치지 않고 586의 기득권이 되어서 똑같은 그 당시의 정책을 젊었을 때 했던 그 주장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문정부에 대해서 문정부 정책은 사기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정부는 친기족노조 반기업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송영길은 원내대표는 좀 요즘 많이 좀 반성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듯 하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싸울 때 고시합격한 분들은 상대방을 악마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87 세대라고 하는 그 386,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라고 했지만 결국은 87 세대라는 것이 87이라는 것이 좌경화였죠. 그때 과연 그 싸운 것이 지금 과연 우리 긴 역사를 두고 볼 때 물론 군부를 종주시켰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정치 사회가 자경화되면서 결국 정치, 경제 모두가, 특히 경제가 추락의 길로 가고 있고, 또 그것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추락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지금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기득권화되어 있는 세력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그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미화한 책을 읽으면서 중국을 흠모하고, 또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소위 주사파가 된 거죠. 주체사상파.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서 친중 종북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국도 이미 벌써 문화혁명을 부정하고 문화혁명 4인방을 숙청하고 계획개방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의 그 386만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숭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대혁명 때 중국에서는 하방운동을 했거든요. 농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농촌에 일을 했는데 그걸 본다 한국에서 공장에 가서 위장 취업을 하고 농촌에 가서 취업을 하고 그걸 공활, 농활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송영길 대표도 제가 듣기로는 한 3년 정도 공장의 위장 취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혁명을 따라간다 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는, 중국은 이미 부정했는데 아직도 그 주장을 하면 중국 친중 정책을 하고, 또 북한의 주체사상, 세계에서 뭐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완전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국민들을 고난의 행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고 있는 주사파들이 지금 집권하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싸울 때 고시합격한 분들은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이런 아직도 완벽하게 그 친중 종북 했던 그 386의 사고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갈라치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갈라치기 없는 더 센 정치를 하겠다. 지금 좌파 정치의 특징은 내 편 갈라서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뭐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말을 하면서 상위 30%는 안 줍니다. 하위 70%면 주는 거죠. 상위 30%는 내 편이 아니란 얘기죠. 노동계획이 일자리 승패를 좌우한다. 공정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김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고요. 한국의 정부 효율성이 28위에서 34위로 떨어졌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IMD라고 그러죠. 해서 한국의 정부 효율성이 특히 28위에서 38위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효율성은 올라가고 경제 성과는 올라갔는데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체적인 순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고 오직 해외 사업만 집중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개에 유례없는 규제, 다시 내국인이 아니더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을 접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기업 유턴은 없었다. 4년 동안 1만 2천 개가 나갈 때 국내에 들어온 것은 52개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연간 600개에서 800개 기업이 돌아왔고, 일본도 200개 기업이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결국은 반기업 정책,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일자리 참사를 초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외국에서는 화끈하게 부지도 무상 제공해주고 법인세도 20년간 면제해주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 10년은 갈 거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자료가 지금 꿈의 원전이다 하면서 탄소 중립의 핵심 대안으로 떨고 있는데, 한국은 9년 전에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 방치하고 있다. 선진국이 탐내는 SMR 9년 전에 개발하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구글에 대한 당했다는 그런 열을 받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데이터 무료 주장을, 구글 이메일에 데이터 무료 주장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유료로 전하면서 각 대학들이 대학마다 10억에서 15억 정도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구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고, 이번에 2019년에 노벨상을 받은 바네르지 MIT 대학 교수가 좋은 경제학은 이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념에서 출발한 것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념을 가지고 이상사회를 꿈꿨던 것이 공산주의죠. 외교식, 우리는 다시 바이든 행정부 이번에 G7 확대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국 포위벨트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외교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 얘기고요. 광주에서 자영업 정책에 관해서 비판한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게 생겼다고 외쳤던 자영업자에 대해서 집단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68%가 586은 용퇴해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이준석 발 정치 혁명이 586
꼼86이라고도 불리는 586의 용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